오늘은 중독은 질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중독도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은데 중독의 원조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인간이 처음 술을 어떻게 빚었는지 모르지만 좌우한 처음 만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알코올 중독은 있어 왔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원조인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마약, 도박 그리고 거의 모든 중독에 해당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생각도 좀 가다듬을 겸 휴식도 취할 겸 이 풀장 가장자리를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파리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파리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날아오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 불가능하죠. 또 어쩌다가 이 풀장 가까이로 이렇게 가서 닿는다 하더라도 그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는 조만간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충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제가 또 그런 거 잘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건져서 물 바깥으로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한참을 추스린 후 이렇게 날아보려는 그 시도를 하다가 그냥 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자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곳으로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부산스럽게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는 얼마 후에 어디론가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있던 옆에 자리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파리 한 마리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 몸부림치는 파리와도 같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말기에 있었던 저에게는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을 하늘로 착각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저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과 몇 분이 안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미 죽은 자에게는 구원도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회복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 없이 보이는 상태랄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황새 한 마리가 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개구리가 앞발로 황새 목을 있는 힘을 다해서 쪼르고 있으니까 이 삼키질 못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중독의 회복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죠. 또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열망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크신 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보려다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자기는 잘 되고 있대요.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근데 나랑 사람을 보면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12단계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이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끊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끊는 것보다 알파가 있어요. 끊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펠로십 안에서 함께 걸음으로써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은 중독이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적인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서 영적인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병은 중독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중독의 원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중독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줄기는 그래도 다른 중독들과도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의, National Council of Alcoholism and Drug Abuse와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떤 병인가? 마약, 도박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알코올 중독은 1차적인 병, primary diseas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질병의 증상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그 자체가 별개의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chronic progressive disease,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병으로 그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일단 중독이 된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있어도 병이 진행되어서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마시고 있어도 병이 진행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술을 5년 반 동안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모임 나가는 것을 중단했더니 얼마 후에 재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술을 마시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몇 년 전에 제가 마지막 술잔을 놓았던 그 당시보다 상태가 훨씬 더 나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 정도 마시던 사람인데 끊었단 말이에요. 5년 반이 지나고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시 불과 얼마 사이에 그 마지막 술잔을 놓던 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5년 반 동안을 계속 술을 마셔온 사람 같이 되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멘. 죽죠, 죽어요. 지금 술 다시 마시면. 세 번째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Fatal disease. 아무 때나 이 알코올 중독자는 술로 연관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95%가 술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는 정신 이상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정신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4%만이 이 회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치의 병, incurable disease. 알코올 중독이 불치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술을 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치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두 잔만 마시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음주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치지만 치료는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심한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현대의학으로 그 사람들의 혈압과 당뇨를 혈당을 정상 수치로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혈압 자체, 당뇨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사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craving, 이 갈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조바심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술 생각이 나면은 간단히 말해서 술 마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을 구하고 마실까 하는 생각으로 온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인 거죠. 두 번째는 loss of control, 조절 실패입니다. 중독자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술 마시는 양과 횟수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원래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이 몇 잔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코올 중독자는 자주 술 마신 후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시작할 때는 그냥 몇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마시다 보니까 밤새도록 마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술 마시고 사람 패는 일을 안 하겠다 했는데 여관에서 아침에 깨나 보니까 내 옆에 남 모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남자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이게 술집에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잠을 잔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자연히 부작용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raving과 loss of control이 마치 양쪽 날개선 검이라고 표현됐어요. 이 double-edged sword라고. 그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 말이 AA 12 and 12에 쓰여져 있습니다. 12단계 12전통 그 책. 그래서 세 번째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에 언해피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큰 문제인데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이 종국에는 가출이나 별거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자연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 강의할 때 디스펑셔널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퓨처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무진장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디스펑셔널 패밀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허약해지고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간, 위장이 나빠지고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 감정,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진행되면 인격의 황폐화 내지는 치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도 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혼을 자주 하게 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가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남자들은 잡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은 첫째 남자들에게 프라이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돈을 벌어야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짭은 어떻게든지 최후까지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독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은 또는 그것에 가까워졌다면은 그것이 중독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진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이 망가지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또 파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 관계가 생겨나고 자연히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을 잃게 되고 친구들까지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 루저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죠. 흔한 것은 DUI, 교통사고,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중독이 또 계속되게 되면 폭행, 사기, 도둑질, 강도, 드럭 딜링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 각종 범죄로 이 제일이나 이 프리즌을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간혹 한국으로 추방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중독자들, 한국 추방된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그거 같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이 시작이 아예 안 되거나 시작이 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이중생활, 즉 중독자 생활과 교회 생활을 상당 기간 동안 함께 하게 되죠. 사람들 눈 속이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겨요? 중독이 이기더라고, 대개 보면. 그래서 풀타임 중독자 생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독자가 겪는 고통은 중독 그 자체가 주는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더블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레시아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보내지기도 하고 기도원에 장기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끄는 경험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인 경우에 제가 가끔 보는 현상입니다. 이 선교지에 보내버려요. 오지에다가. 중국에 아직도 가 있는 경우가 이제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년이 넘어가지고 신학교에 등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자의 경우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도 재발을 해가지고 풍지박산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구역장이나 이 목회자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딴 게 없어요. 중독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독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귀신 들림인가? 중독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중독에서 회복된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기 중독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의지력, 책임감의 문제인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독자들 가운데 실제로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보다도 책임감이 더 강하고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에 관한 한 책임감과 의지력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환경의 문제인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만이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독의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경우, 또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 계속 괴로운 사건만을 당하고 있는 경우, 또 부모가 술을 마시는 환경에서 많이 마시는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술을 마시도록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독이 되게끔 하는 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술 마시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중독자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환경 가운데는 육신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또 재수술을 몇 번씩 받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진통제죠. 메가도즈 진통제. 그것을 몇 개월 동안을 24시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중독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육체에 국한된 중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3, 4일이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어때요? 헤로인 withdrawal이 3, 4일이면 끝나죠? Don't just smile, answer me.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간의 그 금단 현상을 넘기고 나서 진통제가 없이 나머지 여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구하러 다니고 많은 경우에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의사들 찾아가요. 오피스마다 가가지고 약을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독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자녀들이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술 마시는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독과 유전인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스터디 방법은 통계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확률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6배 내지 7배입니다. 근데 이 스터디만으로는 자녀들이 자라온 환경이 나빠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아니라고 무조건 반박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가정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일반인의 약 5배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 탓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알코올 중독자의 쌍둥이 자녀들, 일란성 쌍생아라 그러면 완전히 그 유전자 인포메이션이 똑같이 나눠 가진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그 쌍둥이 자녀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이 입양 프로그램에 이제 가서 그 스터디를 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한 아이는 따로따로 입양이 돼서 한 아이는 술 마시는 가정에 입양이 되고 한 아이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가정에 입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 아이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유전자가 이 중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찬스를 높이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확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민족과 이 종족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 불란스 사람과 이태리 사람들이 식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녁 식사를 한 5-6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항상 와인이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의 이 확률은 불란서가 이태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불란서 사람들이 더 높다 말이에요. 이것은 유전자 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서 그 종족 중에 미션 인디안이라는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해요. 이 인디안 중에서 남자 중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과 여자들 음주하는 사람들 이 통계를 냈는데요. 남자들은 70%가 알코올 중독이고 여자들은 50%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막강한 유전자의 영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죠. 인체 안에 도파민. 이것은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물질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도 나와요. 먹고 마실 때 다 나와요. 그리고 성행위 할 때도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온대. 운동 경기할 때도 운동 경기할 때 우리가 이겼다 스코어 오늘 축구 하는데 골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순간에 전부 소리 지르죠.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필요한 물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 정상적인 신체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엑스트라가 들어가게 되냐? 요즘에 술, 코케인, 헤로인, 암페타민, 마리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또 갬블을 할 때 이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 카지노 호텔의 넘버 1 인컴 소스가 뭔지 아세요? 슬롯 머신이에요. 슬롯 머신. 이게 뭐 100만 불, 200만 불씩 그 갬블하는 그 하이 롤러들이 인컴 소스가 아니고 이 동전 넣어 갖고 하는 그 슬롯 머신이 메이저 인컴 소스야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슬롯 머신 해본 사람들 다 있죠.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해보니까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 맨 처음에 보인다 그러면 도파민이 팡팡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두 번째가 스탑이 되는데 요게 나오면 왕창 나오는 거예요. 왕창 나와 이때.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이건 뭐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중독되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중독돼. 또 어떤 설에 의하면은 선천적으로 중독자가 된 사람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이 취약하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행위나 케미칼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무식적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그 11번째 염색체 안에 술, 마리화나, 코케인, 헤로인, 니코틴 중독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뭉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9년도니까 좀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내용들을 중독의 치료에까지 사용하려면 아직도 요원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중독과 회복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학설이 오히려 중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회복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중독자가 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질병 내지는 유전자 차원의 중독 원인설은 술 등 기타 행위를 시작한 것은 물론 나의 미스테이크지만 중독자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회복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유전자를 수술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아직 없어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또 거기서 날라오는 그 시그널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독자가 해방될 수 있는 그 대책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길가지라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중독학자들이 말하기를 중독은 육체와 정신과 영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 이 중독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병이든지 정신의 병이든지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병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중독에 대해서만은 과학자들이 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부위가 다른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론탈 코텍스라는 부분은 인간다움의 요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인간다움의 요소. 그러니까 즉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죠. 또 교양 있게 행동하며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다움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드브레인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 본능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살죠. 예.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독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뇌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 프론탈 코텍스, 즉 인간다움의 요소는 저하가 되고 미드브레인, 본능적인 부분은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둘 사이의 연결이 꼬이거나 단절되어서 균형이 깨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중독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프론탈 코텍스와 미드브레인 사이의 연결이 있어야지 서로 이게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꼬이거나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리페어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회복은 무엇인가?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창조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그냥 본능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중독은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